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안녕하세요, 박권입니다. 트럼프 관세 영향에 원자재 시장 연일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커지면서 원자재도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원자재 투자가 유망할까요? 변동성이 가득한 시장에서 어떤 원자재 ETF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지 오늘의 주제 강수민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투자의 재발견 오늘의 주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원자재 시장도 함께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금값은 지난달 말에 3,500달러를 돌파하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관세부과 위협과 미중 무역 분쟁 격화가 안전자산 수요로 이어졌고 달러 가치도 떨어지면서 금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졌는데요. 구리 현물 가격도 올해 20% 정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자재 ETF들의 연초 대비 수익률을 보더라도 금 선물 ETF가 23%, 천연가스 선물 ETN도 10%대 오르고 있고요. 은 선물과 구리 선물 ETF도 6%씩 오르고 있는 반면에 유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WTI 원유 선물 ETF도 12%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 히토류의 70%를 생산하고 있는 중국이 수출 규제에 나서면서 히토류 가격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중국이 수출을 규제한 7종의 히토류에 포함되는 디스프로슘과 체르붑 가격이 한 달 사이에 3배 올랐고요. 한편 어제 새벽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의 히토류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유부터 이름도 어려운 히토류, 또 금속, 농산물까지 원자재 시장을 이해하기란 참 어려운데요.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발 관세 전쟁 속에서 원자재 시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지금부터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요즘 투자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원자재 시장과 또 관련 ETF에 대해서 전문가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삼성자산운용 ETF 수석 매니저 그리고 박현정 대신증권 글로벌 ETF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트럼프 취임 이후 90여일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이제 관세 전쟁이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전 세계 경제가 정말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또 미중 이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변동성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변동성에 또 움직이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원자재를 좀 볼 텐데 우리 박현정 연구원님 한 주 차이로 저랑 얼굴을 못 뵀는데 네, 반갑습니다. 먼저 질문 좀 드릴게요. 주요 원자재 시장 요즘 동향은 좀 어떤가요? 네, 이제 블룸버그 원자재 종합 지수가 이제 4월 말 대비해서 한 0.8% 정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섹터별로 살펴보면 아무래도 좀 지수 내에서 구성 비중이 가장 높은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가 조금 과도하게 하락을 하면서 좀 지수의 하락을 이끌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사우디는 감산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카자흐스탄을 좀 겨냥을 하면서 이제 당초 예상보다 빠른 증산을 좀 선언을 했었고, 또한 이제 내년 종반까지 이제 종료 예정이었던 자발적 감산분의 절반 정도를 현재 종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조금 유가의 하방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스페인에서 좀 전력난이 있었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조금 상승을 하면서 에너지 섹터의 하락을 조금 일정 부분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한 이제 귀금속 섹터인 금 가격과 또한 산업금속인 구리의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이제 원자재 종합지수의 소폭 상승분을 조금 이끌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원자재별로 이렇게 좀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좀 얘기로 이제 들어볼 수가 있는데, 우리 이동우 연구원님하고, 이동우 매니저님하고 좀 얘기하기 전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재 정보는 사실 일반인들이 알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정보들은 우리가 어떻게 쉽게 좀 알 수가 있어요? 네, 아무래도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분석을 이제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레포트들이 나오기도 네. 하는데 원자재는 가격 전망 자체가 좀 장기 전망은 좀 어려운 경우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일단 그런 절대적인 수가 좀 부족하긴 합니다. 다만 각 원자재별로 그 원자재를 움직이는 대변수들이 하나씩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원유 같은 경우는 원유 재고가 매주마다 이제 미국의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되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예측치보다 재고가 많이 좀 타이트해졌다, 그럼 수요가 좀 많아졌다라고 이제 발표가 되면 그에 따라서 원유가 좀
올라가주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각각 그 원자재를 움직이는 그런 변수들 하나하나를 체크하셔가지고 좀 같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박현정 연구원님께서 이제 그 원자재 지수 말씀해 주셨어요. 에너지 30%, 농산물 29%, 그리고 산업 금속, 자, 귀금속, 가축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이동우 수석 매니저님 그렇다면은 최근에 ETF 이렇게 투자 유입하게 된 어떤 이런 유입을 견인한 그런 원자재 궁금한데 뭐 금 아닌가요? 어때요? 맞습니다. 사실 절대적으로 금이 맞고요. 네. 일부 구리, 그런 다음에 은 정도의 ETF가 원자재 ETF의 수급을 지금 견인하고 있다. 투자 유입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 대신증권 연구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금 가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안전자산, 그러니까 글로벌 ETF의 자금 유입을 가장 강하게 이끈 원자재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뭐 최근에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든지 또 달러가 약세 전망이 계속 커졌고 그다음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다시금 고조가 되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제 안전자산인 이제 어떤 피난처라고 여겨지는 금의 좀 수요를 늘게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작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해오고 있는데 특히나 연초 이후에 현재까지 국내에 상장된 금 관련 ETF에 개인 순매수가 2,890억 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삼성자산운용에서도 코덱스 골드 선물이라고 하는 ETF가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금값 상승을 반영을 해서 5월 8일 기준으로 수익률이 이제 3개월로는 18%, 6개월로는 25%, 1년으로 보면 무려 40%의 상승률이 있었고요. 올해 연초 이후만 하더라도 28%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그야말로 좀 기세가 상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보다는 순매수가 좀 떨어지지만 역시나 강세를 마찬가지로 보였던 원자재가 구리, 그다음에 은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구리는 아무래도 이제 경기 민감형 원자재로 꼽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연초부터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이제 글로벌 친환경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면서 상승세를 같이 보였다 말씀드리겠고요. 아무래도 그 친환경, 이 전기차에 가장 많이 좀 사용되는 산업용 금속 중에 하나가 이제 구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트렌드의 수혜를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역시나 이것도 코덱스 구리 선물이라는 상품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이 상품도 6개월에 8.5% 그리고 연초 이후에 13.3%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인데요. 은은 이제 금과 같은 안전자산, 그다음에 구리와 같은 또 산업금속의 성격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좀 하이브리드 성격의 금속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과 함께 동반 상승 흐름을 타면서 역시 ETF 투자자들 사이에서 일정 부분 주목을 좀 받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코덱스의 은 선물이 또 ETF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도 6개월에 한 3.3% 그리고 연초 이후에 9.9% 이렇게 성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수석 매니저님 실제 이제 현장에 계시니까 실제로 이 원자재 ETF에 대한 투자가 많아졌다고 좀 실감을 하세요? 아니면은 금 쪽에 좀 국한됐다고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느끼는 수급상의 현황들을 보면 사실상 금이 8할 이상인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수익률이 계속해서 성과가 좋았고 그다음에 사실 뭐 최근 들어서 트럼프 취임 이후에 워낙 관세로 인해서 시장을 많이 흔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금을 계속 찾는 수요가 좀 여러 가지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저희는 그렇게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이제 원자재 가격 추이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추이와 이슈들을 총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수민 캐스터가 알기 쉽게 1분 컷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핵심 1분 컷에서는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원유, 금, 은, 그리고 구리까지 요즘 꼭 알아야 하는 원자재들의 가격 추이 그리고 이슈들 한번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유가로 출발해 보시죠. 올해 초 68달러로 출발했던 WTI는 60달러 선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4년 만에 최저 수준인 건데요. 브렌트유도 올해 초 72달러 선에서 현재는 63달러 선으로 내려왔습니다. 유가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이해하면 쉬운데요. 수요 측면에서는 미중 무역 긴장과 경기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석유 수요 증가세가 둔화됐습니다. 또 공급 측면에서는 오펙 플러스가 2달 연속 증산을 결정했고요. 6월에는 하루 41만 1,000배럴 증산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수요는 줄어들고 또 공급은 늘어나면서 글로벌 석유 재고는 증가하고 유가는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금 가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 초 2,600달러 선에서 출발했던 금값은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3월에 3,000달러를 돌파하더니 4월 말에는 3,500달러까지 장중에 돌파했고요. 현재는 3,3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값의 상승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발 관세 전쟁을 포함해서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감, 또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도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데 중국 인민은행도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금 매입에 나섰다고 합니다. 또 투자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 1분기 ETF와 투자금을 포함한 글로벌 금 투자 수요는 전년 대비 무려 170% 늘어났습니다. 은의 경우 금과 마찬가지로 위험 회피를 위한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금 가격이 오르면 뒤따라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요. 지난달 잠시 30달러 선 아래로 떨어졌다가 지금은 다시 32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 가격이 은의 100배를 다시 상회하고 있는데 2020년, 1991년 이후로는 처음 보고 있는 일입니다. 과거의 금 가격이 은 가격의 100배를 넘었을 때 6개월 또는 1년 뒤에 은 가격이 금 가격보다 상승폭이 커졌다고 합니다. 구리 가격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닥터코퍼로 불리는 구리 가격이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보편 관세 조치가 시작되면서 지난달 초 8,700달러대까지 떨어졌다가 관세 정책이 완화될 수도 있다라는 관측들이 나오자 9,000달러 선을 회복했고요. 3월에는 10,00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9,300에서 4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에도 25% 관세를 부과할 거라는 관측들이 나오면서 글로벌 구리 업체들은 관세를 피하고자 미리 구리 현물을 미국으로 서둘러서 옮기려는 과정에서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번 2분기 또 3분기에도 구리 가격이 오를 걸로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유부터 금, 은, 구리까지 올해 가격과 또 주요 이슈들 정리를 해봤는데요. 계속해서 트럼프 관세 정책이 미칠 영향을 주시해 봐야겠습니다. 네, 자 금은 구리를 비롯해서 이렇게 가격 추이 이슈들 총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박현정 연구원님, 구리를 이제 닥터코퍼라고 하잖아요. 뭐 가늠자다, 바로미터다, 뭐 경제 지표 이렇게 보는데 구리 가격이 한 달 전만 해도 이제 상승세였는데 또 최근에 많이 하락하면서 또 이제 다시 좀 살아나려고 하는 조짐이 또 보입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관세 확정되고 나면은 추가 하락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고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최근 구리 가격이 조금 하락을 했던 것은 예. 아무래도 이제 미국 경기 지표가 조금 추가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종의 노이즈가 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이제 구리 가격은 좀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거를 이제 한 두 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조적으로 좀 공급이 부족한 국면에 처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칠레와 페루의 광산에서는 이제 좀 채굴량은 이제 역사적으로 최고 수준이지만 좀 광산의 노후화로 인해서 이제 정광 내 구리 함량은 매년 미달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재련 기업들이 좀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광산에 대한 투자가 한 2, 3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투자에 들어가서 실제로 채굴까지 걸리는 리드 타임이 최소한 10년 이상이 좀 걸리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런 공급적인 측면에서 좀 부족한 국면에 위치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 하방의 선이 조금 과거보다 견조한 선에 위치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측면으로는 이제 상승을 이끌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좀 유동성에 주목해 볼 만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유동성에 조금 후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유럽의 중앙은행인 ECB가 최근에 6회 연속 기준금리 인하를 했었고 또한 이제 중국의 중앙은행 역시 그저께 이제 지준율을 50bp 정도 인하를 하면서 좀 시장의 장기 유동성이 한 1조 위안 정도 공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유동성이 구리 가격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원자재들의 가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영향을 주는 최대 요인은 뭐라고 보실까요? 원자재 가격을 조금 결정하는 최대 요인으로는 저는 달러화와 유동성을 보고 있습니다. 이머징 국가들에게는 사실 달러화가 일종의 비용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트럼프의 관세와 관련해서 이제 무역 합의 가능성으로 인해서 한국이나 또 최근에 이제 대만 달러가 강세를 보였었는데 또 뭐 인도 등과 같은 이제 이머징 통화들이 강세를 보일 경우에는 이들에게는 일종의 원자재 구입 비용이 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원자재 강세에 베팅해 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다라고 조금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유동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제 유동성에 좀 후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좀 물동량이 감소를 하면서 좀 수요 파괴를 만들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지만 사실 저희는 이제 그런 우려보다는 조금 더 유동성의 효과에 주목을 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높아질수록 결국에는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조금 더 부양책을 세게 이제 낼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원자재 시장을 바라볼 두 가지의 키를 달러화와 유동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원자재들의 가격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최대 변수가 바로 달러와 유동성이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동우 수석 매니저님, 네. 자, 원자재 ETF 투자 뭐 예전부터 나왔지만 최근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게 좀 뭐 재료들의 어떤 그 가격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어떻게 보면 더 불안하고 리스크가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변동장세 속에서 이렇게 오히려 이 원자재 ETF가 또 이렇게 각광받는 이유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사실 상당히 중요한 질문을 주셨다고 예.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뭐 관세와 같은 여러 불확실성의 증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 그것 때문에 뭐 수익률이 좋아지고 뭐 이런 게 다는 아닌 것 같거든요.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원자재가 말씀하신 대로 대체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이게 저희가 흔히 이제 투자를 할 때 주식 혹은 채권을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자산을 분산해서 뭐 70대 30 혹은 60대 40 이렇게 나눠서 가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 자체는 주식과 채권이 상호 간에 좀 그 상호 보완해주는 그런 성격의 자산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최근에 몇 달간 경험을 하셨겠지만 관세로 인해서 물가 상승 우려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좀 빠지고 즉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또 연준의 금리나 예상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자꾸 떨어지지 않는 고금리 환경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이 둘 다 깨지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면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주식과 채권을 나눠가는 게 좋다라고 하는 분산 투자 전략 자체가 깨지는 시장이 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지금은 다소 안정세를 좀 찾긴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시나리오에 없는 시장들이 좀 계속해서 전개가 되면서 원자재라고 하는 게 결국 전통 자산인 주식과 채권하고는 좀 상관성이 굉장히 낮은 자산이니까 요거를 우리가 대체 자산, 대안 자산으로 좀 가져가 봐야겠다라고 하는 수요가 역시 동시에 커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또 ETF로 인해서 이런 원자재에 대한 시장 접근이 워낙 수월해지면서 또 투자자들이 더 많이 접근을 하셨다 이런 부분도 한 몫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원자재 ETF 투자 방법도 이제 좀 궁금해지는데요. 예전에는 금이나 은 이런 원자재들을 좀 현물로 사는 방법도 있었고 최근에는 또 금 분산 투자도 나타났는데 원자재 ETF 투자할 때 좀 어떤 것들을 확인해 보면 좋을지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실 원자재에 투자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실물을 보유해서 뭐 보관이라든가 유통 이런 것들의 비용에 나가는 그런 번거로움이 예전엔 따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원자재 ETF를 통해서 훨씬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원자재 ETF는 단순히 근데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 투자한다라기보다는 몇 가지 좀 핵심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말씀을 들어보면 ETF의 뭐 원자재 ETF들을 보시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상품들도 다 이제 ETF 명의 선물이라는 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ETF가 원자재 같은 경우는 현물형과 선물형이 존재합니다. 선물형 ETF 먼저 말씀을 드리면 원자재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재의 선물의 계약을 사면서 그 계약에 의해서 ETF 가격이 결정되는 형태의 ETF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매 선물은 매 월에 만기가 존재하고 매 만기가 도래하면 즉 다음 월물로 계속해서 지금 월물을 팔고 다음 월물을 사야 되는 그런 롤오버 비용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선물 가격이 지금 제일 최근 월물 가격보다 다음 그 차근 월물의 가격이 높아질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게 갈아타기만 하더라도 좀 그때그때 계속 고정적인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종하는 국제 금 가격이 국제 가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비해서 계속 ETF가 좀 괴리가 벌어지는 현상이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표준화된 그 따라가는 지수가 딱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투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따라서 이런 선물형 ETF는 사실 좀 비교적 단기 트레이딩에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물형 ETF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현물로 보유를 하면서 ETF 가격을 따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금같이요? 금이나 맞습니다. 금,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교적 장기 투자에 좀 더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참고로 이제 국내에 상장된 현재 이제 금 같은 경우는 현물 ETF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국제 금 가격보다 지금 국내 금 가격의 가격이 훨씬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네. 국내 어떤 금 수요 자체가 증가하는 원인도 있겠고, 또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급이 붙으면서 더 가격이 좀 오르는 현상이 좀 발생했기 때문에 국제 가격과의 좀 차등을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좀 투자 목적과 기간에 따라서 잘 골라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맞는 투자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선물형 ETF, 현물형 ETF를 한번 표로 보면서 비교하면서 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 박현정 연구원님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이 원자재, 이 시장의 주도권, 금, 은, 원유 그리고 천연가스 이렇게 좀 옮겨갈 것이다 이런 좀 이야기가 있는데 금은 또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어떤 쪽으로 좀 더 좀 마음이 가세요? 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뭐 3,500불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좀 단기간에 오버슈팅이 나온 만큼 또 한 3,300불대로 좀 나오면서 조정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최근에 금 가격의 강세를 이끌었던 거는 중국의 개인들인데요. 그래서 중국 정부와 그다음에 위안화 자산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게 되면서 금을 좀 매입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글로벌 금 ETF의 절반 정도를 중국 개인들이 매수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또한 이제 이 정도 규모는 이제 중국 인민은행이 1분기 동안 금을 매입한 것에 한 25배 정도 되는 수준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의 이제 자본 조달 기능을 강화하고 또 부동산을 통해서 소비를 증진시키겠다라는 목표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금으로 빠져나갔던 이런 자금들을 이제 주식과 부동산 시장으로 조금 끌고 와야 하는 고민에 좀 봉착해 있다 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자금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을 조금 감안을 했을 때는 금으로의 쏠림 현상은 좀 다소 완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금의 경쟁 자산으로 보이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좀 달려가는 구간에서는 금 가격이 좀 쉬어가는 그런 국면들을 보여왔었는데,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96,000불도 넘어가면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좀 금 가격이 쉬어가는 구간이 되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연구원님은 이제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지금 금이 많이 올랐으니까 금과 은 중에 어느 쪽을 좀 투자해 보고 싶으세요? 사실 아까 이제 강수민 아나운서분께서 이제 말씀해주셨던 대로 금은 비율이 좀 역사적으로 많이 벌어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00배를 넘어가면 사실 이제 코로나 때 수준으로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도 사실 이렇게 120배 가까이 벌어졌을 때 이제 급격하게 은 가격이 치고 올라오면서 금은 비율이 조금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금 가격이 사실 단기간에 급락할 요인은 또 없기 때문에 금은 비율이 이 정도로 이제 견고한 상황에서 경기가 추가적으로 불어지는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 저는 오히려 이제 상방의 모멘텀이 더 큰 것은 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 수석 매니저님도 한번 질문을 좀 그냥 질문하면 재미없으니까 나무꾼이신데 산신령이 금도끼, 은도끼 전제가 금은 많이 갖고 있어요. 은은 없어요. 어떤 도끼를 좀 선택하시겠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금보다는 지금은 은이 좀 더 투자하기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금은 일단 너무 긴 시간 동안 조정 없이 올랐던 부분도 일단 너무 크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긴장이 굉장히 격화됐던 1분기를 지나서 지금은 어제 사실 트럼프 같은 경우도 그냥 인터뷰에서 아예 대놓고 바이 스탁 나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할 만큼 다시 좀 증시로 돌아와도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관세로 인해서 그동안 힘줘왔던 어떤 긴장감 자체를 좀 풀어주지 않을까라고
정책적으로 좀 다소 완화하는 누그러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일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단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 자체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아무래도 좀 다시 위험 자산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금 가격은 당분간은 좀 소강 상태를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은 같은 경우는 결국 구리와 마찬가지로 결국 어떤 산업재해 성격으로 봤을 때 결국 중국의 경기 회복 이런 것들이 맞물린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좀 그런 쪽의 모멘텀을 같이 받아서 금보다는 은 가격이 좀 더 움직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은 쪽으로 조금 더 움직임이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박현정 연구원님께 또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금, 구리, 은 뭐 잘 알고 있는 것들이고 혹시 다른 원자재 중에서 좀 관심 깊게 보는 원자재 있습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히토류입니다. 히토류요? 네. 그래서 사실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 수출 제재를 하면서 조금 많이 튀면서 뭐 전월 대비 한 2~3배 정도 올렸다라고도 아까 언급을 해주셨었는데요. 다만 이제 저희 관세 전쟁이 끝나는 순간 히토류는 이제 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신 다음에 접근을 하셔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미국은 앞으로 히토류와 관련된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춰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생산 설비를 늘리거나 혹은 다른 신흥국에게 정제련을 맡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히토류에 직접 투자하는 ETF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히토류 생산 기업 ETF를 통해서 좀 접근을 하셔야 하는데 이 ETF에는 최근에 이제 리튬 관련된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이제 히토류 가격과는 어느 정도 좀 괴리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조금 최근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원자재로는 혹시 두리안 좋아하세요? 두리안? 네. 그 냄새가 좀 맞습니다. 심하다 그러던데요? 네, 저도 사실 이제 냄새가 너무 심해서 선뜻 손이 가는 과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 두리안이 중국에서 굉장히 프리미엄의 성격이 강한 그런 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티에 두리안이 없으면 약간 조금 약간 부족한 파티다 이런 인식이 있을 정도로 좀 고가의 두리안은 또 1,000만 원을 호가하는 경향도 있다고 그래요? 합니다. 네. 파티에 꼭 있어야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새 힙한 사람들은 뭐 두리안을 먹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두리안이 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베트남에서 커피밭에서 이제 커피를 다 뽑고 두리안을 재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전 세계 로부스타 품종의 대부분을 베트남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베트남에 있는 농부들이 다 커피를 뽑고 두리안을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원자재가 어쨌거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이제 공급이 부족해지게 되면 미래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이제 커피를 조금 주의 깊게 보고 있고 실제로 이제 커피 가격이 연초 이후로도 많이 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것은 지금 이제 커피에 투자하는 ETF가 상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훌륭하신 이동우 수석 매니저님께서 커피 좀 ETF를 적극적으로 상장시켜 주시면 열심히 커피, 투자해 늦은 보겠습니다. 커피 늦은 ETF. 아니어야 되는데 네. 괜찮으세요? 한번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거든요. 진짜요? 나중에 같이 한번 얘기 좀 해보시죠. 네. 그럼 커피 또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농산물 중에서는 혹시 눈여겨보고 계신 게 있을까요? 최근에는 사실 농산물 쪽보다는 아무래도 좀 유동성에 후행할 구리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미국 관세가 원자재 가격을 움직이고 있는 건 기정사실이 아닐까 싶은데요. 미중 갈등이 지금보다 더 심화된다면 자원 전쟁으로까지 번질까 또 우려의 목소리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10일이죠. 미중이 첫 번째 협상을 드디어 하게 되는데 관계가 회복될지 이제 좀 궁금하고요. 미중 갈등 지금보다 더 심화가 된다면 원자재 가격은 또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한번 매니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중국이 트럼프 1기 때랑은 다르게 좀 이렇게 체력을 좀 키워서 예전에는 1기 때는 5%만 관세 부과했는데도 깜짝 놀래가지고 형님 왜 그러세요? 하고 전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서로 지금 계속 기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 갈등이 끝없이 고조된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제한적인 어떤 협상 그리고 관리 가능한 경쟁 구도로 결국엔 완화가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제가 어제 트럼프 발언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고 뭐 하워드 막스와 같은 투자의 구루, 투자의 대가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미국의 그동안의 성장이 결국엔 어떤 중국이 제공해주는 어떤 저물가 이런 환경이 아니었다라면은 사실상 힘들었다. 그러니까 중국의 혜택을 많이 봐왔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도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도가 역시나 너무 이제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장 그 무역 거래가 많은 이 두 나라의 어떤 긴장감이 격화되면 될수록 글로벌 경제 리스크 자체가 계속 부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풀어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트럼프 측근에 있는 그동안 강경파로 분류됐던 피터 나바로가 사실은 좀 한 발 물러난 상태에서 지금 스캇 베센트가 무역 협상을 좀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캇 베센트는 해서 온건파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충격을 좀 최소화하는 선에서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제 일정 수준 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결국 좀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괴리를 같이 하는데 한동안 고공행진했던 금 가격 같은 것들이 한동안은 좀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제 그렇죠. 그런 이제 발언들을 항상 갖고 있는 게 리스크이기 때문에 현재 유예 중인 상호 관세가 7월 8일에 이제 유예 종료가 되는데 그때까지 만약 관세 협상이 영 진척이 없고 계속 그 진도가 안 나간다라고 한다면 슬금슬금 다시 고개를 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의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그쪽으로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발언들이 항상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도 좀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고 우리 박현정 연구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어쨌거나 이제 관세와 관련된 불확실성의 정점은 조금 지나갔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수석 매니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듯이 아무래도 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어쨌거나 양 국가 간 이 전쟁은 어쨌거나 패권에 대한 경쟁이기 때문에 좀 쉽게 아예 마무리가 되기에는 좀 쉽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트럼프가 4월 2일에 관세 부과를 하고 나서 4월 초에 미국 채 10년물 금리가 4.8%대까지 좀 급등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하이힐드 스프레드 역시도 좀 확대를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확대가 되면 셰일 기업들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메인 스트리트를 사수해야 하는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일종의 아킬레스건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좀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가 이어질 경우에는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과는 조금 스몰 딜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어쨌거나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금요일에 13.8조 원의 추경 예산을 좀 집행을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비 보조금 같은 걸 지급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독일 역시 이제 경기 부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거나 이제 글로벌 유동성은 좀 증가하는 국면에 위치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저희 실물 자산이 원자재는 어쨌거나 유동성에 후행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에는 어쨌거나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ETF 투자뿐만 아니라 어떤 투자든지 전략을 세우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동우 수석 매니저님이 장기와 단기 이 기간을 좀 컨셉으로 잡아서 전략을 좀 세워주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네, 사실 단기적으로는 역시나 민첩하게 좀 대응 중심으로 가시고 장기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좀 대체 자산으로 여겨질 수 있는 원자재를 일부 편입하는 것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예를 들면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구리, 이렇게 미국 관세 부과라든지 중국 수출 제한 이런 것들의 정책 뉴스에 반응하는 이런 그 매매를 좀 단기적으로 짧게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구리 가격 같은 경우는 글로벌 공급 부족 현상이라든지 또 중국의 수요 회복 이런 것들이 재료로 맞물려서 좀 더 단기적으로 상승할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내 포트폴리오에서 대체 자산으로서의 원자재 그 중에서 결국에는 꼽으라고 하면 결국 금이 가장 좋은 대체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에 좀 꾸준히 투자하시는 관점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좀 소강 상태에 있겠지만 과거 이제 최근 추세를 보면 한 10년 정도 금에 투자했다고 가정했을 때는 높은 확률로 다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전체 내 포트폴리오에서 5%에서 10% 정도는 이제 금을 담아서 이제 대안 자산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단기 전략과 장기 전략까지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두 분의 이 원자재 ETF 투자 전략을 저희가 짧게 한 줄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박현정 연구원님부터 네. 좀 한 줄 정리해 볼까요? 네.
저는 한 줄 정리로 이제 내 손 안의 작은 원자재 시장, 원자재 ETF로 이제 정했습니다. 한국 주식 시장에 이제 한 973개 정도의 ETF가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1000개를 돌파할 것이 이제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자산군을 ETF를 통해서 손쉽게 접근이 가능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에는 자산 배분하기가 조금 어려웠지만 이제는 ETF를 통해서 굉장히 손쉽게 자산 배분이 가능해졌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개별 종목 플레이를 통해서 액티브하게 시장을 좀 꾸준히 이길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저희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장기간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우상향할 수 있는 이제 원자재 ETF를 통해서 자산 배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제안을 드리면서 투자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이동우 수석 매니저님도 짧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불확실성 해지는 금 ETF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원자재에 많은 ETF들이 상장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교적 쉽게 정보를 확인하면서 투자하실 수 있는 ETF는 역시나 이제 금이라는 원자재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트럼프 2기 들어서 이제 다소 안정된 국면이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지금 불확실성의 시대가 사실 열려 있다라고 봤을 때 금을 내 포트폴리오의 하나로 불확실성의 해지 자산으로서 가져가시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전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지는 금 ETF로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덕분에 원자재 ETF에 대해서 아주 쉽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강수민 캐스터와 오늘 출연해 주신 두 분하고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